강남세브란스 산부인과 이인아 교수님이신데요. 불균형이 유발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그럼 산부인과 문제를 내가 갖게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표를 구독자분들이랑 환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임신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처음 질문은 가장 걱정스러운 내용인데 임신 중에 갑상선암이 진단된다면 임신을 유지해도 될까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임신이 갑상선암의 예후를 악화시키진 않나요? 이분은 아직 수술 전의 상태라고 하십니다. 현재까지는 임신이 갑상선암의 예후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또 갑상선암으로 인해서 일부러 임신을 종결한다든지 치료적 유산을 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임신 중에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된다면 발견된 갑상선암의 뭔가 진행이 굉장히 빠를 걸로 예상되지 않는 한은 출산까지 다 마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갑상선암 자체가 임신의 예후에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에서 논문 하나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임신기에 진단된 갑상선암을 그러니까 딜레이 시켜서 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했더니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안 날 만큼 그 병기에 차이가 안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임신 호르몬이 몸에 남아있는 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 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뭔가 임신도 세포를 만들고 증식하는 과정이니까 이분은 수술 후 상태인데 임신이 그것에 나쁜 영향을 줄까 약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칙적으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런 영향을 주는 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제 아마 임신을 하시면은 굉장히 걱정이 사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아직은 특별히 신경 쓸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 중에 갑상선암 진단 검사를 받아도 안전할까요? 아니면 검사를 미루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차피 이제 주로 흔하게 쓰는 이제 갑상선암 진단 검사가 피검사랑 초음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사를 진행하셔도 임신한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검사 자체가 위험하진 않아요. 방사선을 쓰는 게 아니니까 초음파는 아기 검사할 때도 맞습니다. 초음파 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임신 중인데 뭔가 건강검진을 해서 갑상선암을 찾아서 검사를 한다라는 뜻의 질문이라면 내가 그걸 왜 할까 하는 생각이 굳이 그럼 암이 아니라고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암이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고민해야 되잖아요. 저는 차라리 검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뭔가 임신을 했으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 내 몸 전체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검사를 하시고 싶은 마음일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전에 검사를 하시라. 임신이 그렇게 또 마음대로 막 덜컥 생길 때도 있고 갑자기 걱정될 수 있잖아요. 제 몸 상태가. 그래서 갑상선암 검사하지 마라. 이제 말을 바꿔서 갑상선암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 갑상선암 수술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됐는데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임신을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유산, 조산, 기형의 위험이 있진 않을까요? 사실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까지 받았는데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됐다는 사연인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더해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임신이 가능할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 치료를 해주시는 주치의 교수님께서도 이미 한번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료하고 나서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피임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3개월째 임신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임신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은 바로 이게 유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너무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신다면은 요즘에는 임신하고 검사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른 시기부터 되거든요. 11주, 12주, 13주 이런 때부터 되니까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정밀 검사들을 잘 하시고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일단 유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게 난자의 난소를 저희가 항상 태어날 때부터 여자분들은 다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뭔가 새로 생기는 세포가 아니고 가지고 태어난 것을 평생 동안 소진하면서 쓰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휴지기를 6개월
12개월 정도 두시고 임신하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에도 있고요. 네. 그럼 이 가이드라인은 역시 약간 기형이나 뭔가 유산 이런 거에 대한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항암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DNA 수준까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기형아 조산뿐만 아니라 어떤 영향을 줄지조차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은 꼭 반드시 피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 임신 초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와서 신지로이드를 먹고 있는데 태아의 건강이나 뇌 발달 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약을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게 뭔가 약을 먹지 않아서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게 더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저명하고 잘 약을 드시면서 유지가 되어야지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질문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만약에 중단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딱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사실 모든 약을 다 먹던 약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약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은 아주 저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임신 제1,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갑상선 호르몬 요구량도 30%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임신 중에 이제 분비되는 임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HCG 호르몬이 또 상승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갑상선 호르몬이랑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체에 이제 좀 같이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TSH 농도가 일반인과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 낮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게 정상이고 저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임산부의 TSH 수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1, 3분기 같은 경우는 2.5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아마 정상 수치가 4, 5 정도로 되어 있을 텐데 산모가 왔는데 3.5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약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2.5를 유지할 때까지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2, 3분기 3.0, 3, 4분기 3.5로 유지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어서 그 임산부 수준에 맞는 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약을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이제 수술을 하고 유지하는 원칙이 있죠. 그 원칙에 의거하는데 제가 가임기 연령의 여성들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임신이 되면 바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의 요구량이 한 30% 상승하는데 그걸 보고 따라가 줘야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만 2년 되는 그 시기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보는데 세월이 좀 더 지나면 1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 사는 사람은 2년 만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생겼다면 그때는 하시라도 바로 연락하고 바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예약이 참 잘 안 되기로 되게 악명 높은 과인데 임신 약이 떨어졌다. 이건 응급 중에 응급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와도 바로 진료를 봐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교한 검사를 위해서는 임신이 되면 그 임신 모든 기간 동안 2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나가게 됩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 바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초응급. 초응급 SOS 딱 치시고 바로 이제 예약을 해서 주치를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인데 임산부도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이 말은 이제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묻고 계신 상황이 되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시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이나 진단된 암에 따라 매우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2분기나 3, 3분기부터는 필요 시에 임신 중 항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에 시행하는 모든 치료는 득과실을 따져서 태아나 산모를 고려했을 때 득이 더 많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요법이나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가급적 출산 후에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 임신이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난임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환입니다. 난임 자체가 매우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도 난임에 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거 하나가 문제라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갑상선 항진증과 관련된 1차성 또는 2차성 난임의 유발
발발률이 현재까지 이제 보고된 발원 0.9에서 5.8%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항진 환자에서 약물 치료해서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되면은 임신율이나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경미한 기능 항진의 경우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능 항진이 오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그레이브스 병이라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서는 이게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임신 그 자체로 이 병이 많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곤란한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의료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카자흐스탄이, 몽골인 이런 나라에 의료 봉사를 많이 가는데, 그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레이브스 환자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정말 불행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건데, 의사들 중에도 지금 보면 내분비 자체를 깊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기능 항진 증상 이꼴 그레이브스라고 그냥 퉁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약간 약을 써서 약으로 기능 항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레이브스 병하고 다르거든요. 가끔 이제 제 환자들이 그 산부인과 그 뭐 난임 클리닉을 갔더니 당신은 기능 항진을 유지하고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딱 그래요. 그 의사가 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딴 병원 가서 다른 걸 물어봐라,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발 자중해 주십시오. 그런 위험한 말씀은 아니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저는 뭐 옆집 뭐 엄마가 뭐 이런 걸 꼭 먹어야 된다더라, 뭐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더라,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이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 임신하면 조금 다른 건 맞아서, 이제 아기가 내 몸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또 다른 생명체이긴 하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면역 체계 같은 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은 따로 관리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계획 중 암 발견 후 반절제를 받았는데, 이분은 한 달 전 수술을 받았고 미세 림프절 전이도 있었다고 하세요. 둘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치료 다 하고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임신에 전혀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치도 잘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는 이런 걸 안 한 거죠. 항암 치료는 이런 거 안 하고 수술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입던 약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에 방해를 줄 수도 있나요? 뭐 딱히 그렇지 않고, 일단 입더니 아미렉틴이라는 약이 이제 비타민 제제 몇 가지와 이제 좀 복합으로 이제 만들어진 약인데, 크게 호르몬 흡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무리로 거의 모든 환자들의 공통 질문인데, 여성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대로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 해당 환자분을 놓고 얘기하면은 뭐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연령대가 크게 이제 상관없이도 건강한 식이 습관, 뭐 예를 들어서 고지방 시기는 좀 줄이고, 그리고 채소의 비중을 높이는 시기는 모든 연령대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운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량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체중이 찌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영향이 많아서 그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럼 나는 무조건 탄수화물, 지방 아무것도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운동만 먹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이렇게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과하게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매줄타기 하듯이 뭐든지 적당히. 밸런스. 이제 저희 공식 질문인데, 이제 환자분들은 음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갱년기가 왔는데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뭐 피해야 될 건 뭘까요? 이런 것도 있고, 임신을 했을 때 뭘 먹을까요? 뭘 먹지 말까요? 뭐 생리불순인데 뭘 먹을까요? 뭘 먹지 말까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사실 또 이제 음식이 워낙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거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뭔가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이 그만큼 효과 있다. 사실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약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 준해서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임신이나 생리 불순 관련해서는 정말 그냥 그 건강한 생활 습관 자체 임신할 때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당연히 떡볶이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좋은 음식 많이 드시는 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폐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성이 이때까지 여성 호르몬 영향을 다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폐경 때부터는 그 여성 호르몬 영향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골다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골절률 증가되거나 또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거나 고지혈증이 생기는 이런 만성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이나 이제 운동 같은 거는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폐경기에 이제 여성에게 좋은 식이 습관 되게 상식적이기는 해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나친 소식 너무 이제 안 드셔가지고 체중에 빠지는 것도 또 오히려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하시고 탄단지라고 하는 대영양소를 균형 있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게 좀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고 과일, 채소 이것들 적절히 드시고 짜고 매운 음식은 당연히 이제 좋지 않다고 알고는 계시죠. 근데 또 짠 음식이 폐경 여성에서 조금 더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짠 음식에 이제 나트륨이 많이 함유가 돼 있잖아요. 그래 과한 나트륨 염분 섭취가 또 이제 칼슘이나 이런 거 흡수하는데 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산화 영양제는 하루에 필요한 정도로 복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좋은 음식들로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그 검은 콩, 네. 파이토케미칼이죠. 이제 검은 콩에 있는 그 검은 성분이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성들이 진짜 콩을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하루에. 아니 정말 이거는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만날 매도 어떤 방송에서 콩 좋다 그랬다고 이만큼씩 먹고 정병화 교수님 그 강의할 때 내가 들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환자가 이제 당연히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겠죠. 그래서 전립선암이 위험이 있다고 했더니 그 부인하고 딸이 이 할아버지를 계속 토마토만 먹인 거예요. 한 달 뒤에 오셨는데 할아버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토마토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너무 항산화 그 영양소, 영양 음식 이러는 거에 너무 치우쳐가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릴 이제 골다공증 예방 관련 식단을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제 이거 영양제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칼슘, 비타민 다 드시는데 용량 뭐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가이드라인 기준에서는 건강한 여성의 경우에는 칼슘 권장의 1일 권장량이 700mg 정도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1000에서 1500까지도 복용을 하시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타민 부족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비타민 D가 좀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제 햇빛을 쬐이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하루 한 800유닛까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나트륨 과다한 섭취나 설탕 섭취는 조금 줄이시면 좋고 지나친 알코올, 흡연, 카페인 섭취는 당연히 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저기서 그 질문을 해요. 햇빛을 얼마나 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얼굴은 가리시더라도 그 팔다리 노출해서 한 30분 정도를 보통 권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30분은 좀 햇빛에 좀 몸을 좀 내놓고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이게 또 이제 햇빛 너무 많이 쬐면은 피부가 노화되고 이제 이런 거 걱정 때문에 정말 선크림 엄청 바르시고 다 둘러 덮으시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로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장한석 교수님 의견과 동일하게 그래도 한 30분 이상 정도는 좀 노출을 시켜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30분이라는 시간이 30분 내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해서 30분? 어떻게 하면 토탈 30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같은 날씨에 30분 서 있으면 이제 죽거든요. 비타민 D만 생성되고 나머지를 다 잃으시게 되는 거. 반대로 이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토탈을 채우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1분씩 조금씩이라도.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콩처럼 석류가 여성한테 좋다는 거는 전 진짜 제가 엄청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적당히 바로 그냥 답변을 해주셨고요. 석류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랑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폐경된 여성에서 먹으면 이제 앞선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약간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석류를 드시는 것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이제 결국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된 암중 유방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이 일부러 그걸 엄청 과량으로 섭취하는 건 전혀 권하지는 않고 있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 먹고 싶으시다면은 저희는 석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폐경기 호르몬 치료 그 약제가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훨씬 좋거든요. 가성비 따지시면은 석류보다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네. 이것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성분들이 그 여성 호르몬제 먹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사실 피부가 안 좋아진다? 라는 그런 약간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드름이 많았던 애들은 먹고 피부가 좋아졌다 이러는데 또 피부가 좋았던 애들 중에는 먹었더니 여드름이 막 났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체질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여성 호르몬제가 안 맞는 걸까요? 일단 말씀하신 거는 이제 또래 연령분들이라고 하면은 폐경 호르몬 치료는 아니고 아마 경구 피임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구 피임제 중에 이제 특정 성분을 포함한 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드름 치료로 쓰이는 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먹으면은 트러블 같은 게 훨씬 좋아지고 먹는 동안에는 피부도 훨씬 보들보들해지고 하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이 좀 안 맞는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이다 보니까 그런 개개인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트러블 치료로도 쓸 수 있는 약이 있기는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연구 중에 멜라노사이트 가지고 하는 연구가 네.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호르몬의 영향을 꽤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는 여성 호르몬을 줬을 때 그런 세포가 더 잘 자란다거나 뭐 멜라닌이 더 많이 생긴다거나 이런 영향은 없을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뭐 연구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나온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폐경 여성분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폐경이 되면은 실제로 피부 노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젊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폐경 여성분들의 피부 노화나 피부 늘어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조금 더 호전은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느낀 게 저는 제 친구들이랑 맨날 여자들은 진짜 호르몬의 노예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생리나 호르몬에 따라서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내가 예뻐 보이는 거 안 예뻐 보이는 것도 엄청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갑상선암 수술도 했고 폐경도 왔고 이러면 걱정이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인하 교수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저희 갑상선암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내려놓으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하 교수님은 정말 바쁘신데 요새 또 상황이 안 좋죠. 근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이 내용이 좋고 해서 다음에 또 다른 기획으로 한번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예. 초대해 주시면 너무 영광입니다. 이거 이제 찍혀 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시거든요. 두 분 교수님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이인하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꼭 또 한번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